네, 안녕하세요. 이의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대기업에서 10시간 동안 이렇게 아, 하는 강의인데 이걸 2시간으로 압축하느라고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생략된 것들이 많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최대한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섯 꼭지를 강의를 할 텐데 굉장히 간추려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쉬움이 많네요. 특히 뉴몰 시대라는 말씀을 주제가 그런데 뉴몰 시대의 어떤 새로운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늘 좀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대학생 진로 지도를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신입생들을 어떻게 대학 생활을 적응시킬 것이냐는 문제, 세 번째는 자아 탐색에 관한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미래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취업하기 전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3번과 4번이. 5번은 미래를 향해 떠나는 여행, 취업 준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각 대학마다 슬기로운 대학 생활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아 탐색이라든지 미래 설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생략되고 있고, 또 끝으로 그 취업 준비에 관한 부분은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또 빠진 게 없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학생 진로 지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는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진로 지도는 왜 해야 되는가? 왜 대학에서 진로 지도를 하고 있는가? 어쩌면 참 답답합니다. 대학생 진로 지도를 우리가 이렇게 해오면서 생각하는 건 왜 이런 것을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네, 대학교에서 안녕하세요. 다시 해야 되는가 하는 어, 문제. 자, 우리가 이제 어, 대학 진학 전에는 어떻습니까? 거의 그 진로 지도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어, 중학교까지 나름대로 진로 지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집 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진중인가 없다고? 보니까 많은 부분이 알았다. 좀 빠져 네. 있는 부분이 많고, 어, 말하자면은 좀, 그 진로 지도를 하기에는 아직은 자료들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직전에 보면 어, 어떻게 결정하는가, 대학을 어떻게 결정하고 전공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했을 때 아주 답답한 면이 많이 있죠. 진로 지도에 대한 그 교육이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보시겠지만은 뭐 재수, 반수, 전과, 편입, 휴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대학교 1학년 때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많은 그 생각지 않았던 그 증후군들이 생겨서 소위 대학을 4년 동안 다녀야 되는데 실제로는 5년 다니는 학생도 있고요. 1학년을 다 날려버리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기 전에 바로 지금 받은 여론조사 결과인데 여기에 보면 어,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 대학 취학률이 7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이게 제가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OECD에서 굉장히 위에 속합니다. 최상일 거라고 좀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그런 상황이죠. 이쪽으로 저분 근데 강사분 이제 얘기하는 거 작년에 들리세요? 학교 그만두고 수능 아, 보겠다고 그 고등학교 자퇴한 학생들도 굉장히 여기 연결 누르면은 나오긴 해서 많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어, 어쨌든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고 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그 대학 생활에 임해서는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 학습에 대한 태도가 나빠지고요. 특히 이게 코로나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더 나빠졌죠.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공 선택에서 후회하는 학생은 약 72.4%나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어왔다는 생각을 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육사의 경우에는 뭐 굉장히 자퇴하는 학생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엊그제 이제 우리가 수능 날이었는데 이번에 그 N, N수생이죠. 재수생을 포함해서 14만 명을 응시했는데 이게 전체 수험생 중에서 2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지난주에 아이들 그 수능 보던 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교실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현재 우리 대학의 실정이죠.
취업할 때는 어떠냐? 지금 졸업생 정도의 60% 정도가 어쨌거나 하여튼 아무 데나 취업을 하고 있지만 이 취업 과정에도 보면 주변인들이 또 결정을 합니다. 부모들이 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어 전공과 직업의 어떤 일치도는 아주 36.8% 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작년에 아주 체계적으로 정경련인가 어디서 조사한 자료인데 그리고 구직을 포기한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많고요. 엊그제 9월 19일 날에 나온 통계를 보면 청년 인구의 5%가 지금 거의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모의 의지에서 사는 상황입니다. 취업 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보면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낮고 생산성도 낮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명이 이제 취업을 하면 1년 이내에 1명이 그만두고 그 다음 해에 또 1명이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2년 되면 취업한 학생의 절반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도 굉장히 힘들고 본인도 상당히 힘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단추를 잘못 껴서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전공 선택 잘못했고 그냥 졸업하고 또 취업을 하는데 전공과 다른 데 취업을 하고 또 취업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나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고 또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또 그 기업의 그 직종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그렇게 취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가벼.' 그러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네. 공무원 응시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진로 지도를 할 것이냐는 그 방향성 문제는 아주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인생 설계와 진로라는 이 진로 과목을 20몇 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42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졸업생, 신입생 필수 과목으로 정해져서 이 학생들이 반드시 이 과목을 수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선택 과목으로 바꿔 가지고 지금 13개 클래스가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예 뭐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수업 굉장히 열심히 그 인기 있게 잘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해 오면서 그러니까 42학기를 해 오면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진로 과정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제가 이제 시작했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방향도 좀 많이 바꿨고 또 교재도 한 10대 번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에게 이것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자아 확립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자아에 대한 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나이는 많고 그런데도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자기의 그 자신감, 자기에 대한 자부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거죠. 어쩌면 전공보다도 이걸 먼저 우리가 학교에서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물론 가정에서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은 아이들 자존감을 없애는 교육이지 자존감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내가 굉장히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해 주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모르고 그냥 수능에 점수 올리는 데만 급급해서 갑자기 매우 짧은 시간에 이제 대학을 결정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인제 나중에 이제 제 그 책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는 거죠. 자기 바깥 세계에 대해서는 감탄을 하면서. 어 혹시 교수님들 중에서 그 사과 씨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한번 어 음속을 지우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수님들도 이게 학생들하고 온라인 수업할 때는 얼굴 좀 보여 달라고 하시면서 아유 얼굴도 다 가리셨네요. 아주 보여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한데 우리 동업자 아닙니까? 좀 강의 좀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이건 뭐 벽을 보고 강의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얼굴 좀 웬만한 사정이 아니시라면 괜찮으시다면 얼굴 좀 보여주시죠. 그래야지 재밌죠. 자, 사과 씨가 몇 개인가요? 네, 네.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사과 씨가요, 5개입니다. 5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 방금도 사과를 먹었는데 사과는 맛있게 먹지만은 씨가 몇 개인지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는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죠. 5개. 근데 씨앗 속의 사과는 몇 개입니까? 이거 뭐 거의 무한대 아닙니까? 예. 학생들에게 이걸 심어줘야 됩니다. 너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심어줘야 그래야지 내가 뭐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 자존심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뭐 공부시키고 뭐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해도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주도력을 체득해야 돼요. 자립 정신이 없는 거죠. 지식적인 자립, 심리적인 자립, 사회적인 자립, 경제적인 자립이 전혀 안 돼 있는 친구들. 부모한테 기대서 부모한테 예,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크고 있는 캥거루 같은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립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이 뭘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가 의지를 보여가지고 노력해서 그 일을 끝내는 그 훈련이 안 됐습니다. 특히 인문교양 교육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전공 교수님, 저는 교양대학에서만 쭉 있었는데 전공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인문교양 교육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경시하거나.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5년마다 조사한 건데 인재상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책임의식, 소통협력, 도전정신이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이 4위죠. 글로벌 역량, 창의성 이런 것들이.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제자들이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책임의식, 소통, 협력, 도전정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저는 기업에서 28년 동안 있다가 공부를 해서 다시 대학으로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공은요. 현장 가서 배운대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현장 가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책임의식, 소통, 협력, 도전정신은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 체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전공이나 지식은 습득이 되는 거죠. 습득이 되는데 책임의식, 소통, 협력, 도전정신은 체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대학에서만이라도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되고 특히 소통에 대해서는 이런 사회화 과정. 사회화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다가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점점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죠. 이게 사회화. 이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교수님한테 인사도 안 하죠. 자기 동료들한테도 아는 척 안 하고. 그냥 한 학기 동안 조용히 혼자 있다가 나가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본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라톤 선수가 아니라 자유여행객으로 키워야 된다. 저도 이제 곧 이번 방학 때 어디 좀 해외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유여행이라는 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자유여행이. 특히 패키지 여행인데도 중간에서 하루 이틀을 자유여행할 수 있도록 넣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학교가 정해진 커리큘럼 그 코스를 통과하고 이수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남이 정해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코스를 목적지를 정하고 내가 코스를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학교가 도와줘야 되죠. 근데 지금 어떤 거야, 학교는? 학과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경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경로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막 칸막이를 해놓고 막아놨어요. 전 이건 굉장히 앞으로 좀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신 거 참 축하드리는데, 자, 이게 진짜 학과의 벽을 없애지 않고 지금 융합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1번, 2번 중에 어떤 차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겠습니까? 뭐 이거 토론하면 재밌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2번이 좋을 것 같다. 1번이 차가 좋지 않나?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각자의 목적지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학교 교육은 똑같은 목적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모든 아이를 왜 목적지를 똑같게 만듭니까? 저 2번은 안동 가는 차고 1번은 대구 가는 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도착하는 시간도 다른 거예요. 운전하는 방향도 방법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목적지를 찾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목적지를 똑같다고 보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좀 반성하실 필요가 있다. 네. 물론 그 이전 교육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등등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와 인생이 어떻게 다른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다운받은 자료에 이게 있습니다만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인생과 마라톤 경기는 다른 거예요. 이 다른 것을 아이들이 깨닫게 하고 자기 갈 길을 자기가 찾아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교수님과 학교는 도와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갖지 못하게 하고 틀에 가다 놓고 가두리 양식장 같이 이걸 4년 동안 마치면 뭐가 될 것 같은 전혀 무책임한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아닌가.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주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여행의 여건을 학교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단순히 취직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직업을 선택하고 역량을 개발하고 자기 직장을 선택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화, 건강관리, 그리고 결혼과 육아, 재정관리 이런 생애 설계 전반에 대해서 대학에서 가르쳐줘서 우리 학생들이 인생을 멋있게 설계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대학이 할 일이고 원래는 대학이 이것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실정상 이건 대학이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학교 1학년의 인생 설계를 정말 잘하도록 해줘야 된다. 단순한 오리엔테이션 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 교직원들한테 맡겨가지고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것이 아니라 1학년 전반 1년 동안, 1년 동안, 2학기 동안 4년 동안의 인생 설계를 제대로 하도록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똑똑한 4년 인생 설계가 행복한 80년 인생을 좌우한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학자님들도 계시지만 학교에 좀 크게 본부 쪽하고 관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자료를 보시고요. 학교에 이와 같은 과정을 정말 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처방하라고 또 진단하고 또 처방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줘야 되죠. 특히 이 진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이 프로그램 안에는 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단해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 찾아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는 이거는 모든 과목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워크숍 방식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서 책이 아니라 워크북이죠. 이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워크북인데 잘 안 나오죠? 이 워크북은 이 안에 보면 어떤 이론보다도 자기가 연필로 써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자기가 자기 얘기를 써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자면 다른 친구들하고 토의, 토론, 공유, 발표, 집단지성 이런 걸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가르쳐 줄 수 있다. 전공은 그렇게 가르치셔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진로 지도에 대한 부분은요. 이거는 교수님들보다 학생들끼리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졸업한 선배들 불러다가 이 얘기를 듣게 해주고 이런 쪽으로 해주는 것이 참 좋겠다. 그리고 평가 방식은 이 절대평가로 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성적을 매긴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렇다면 또 공정하지 못하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학교하고 굉장히 오랜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다퉈서 절대평가로 지금 완전히 자리 잡혀 있는데 인생 설계와 진로, 또 진로, 나의 인생 설계 그거가 성적이 C가 나왔다고 그러면 어느 회사가 그 친구를 뽑아주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뽑아주거든요. 패스는 패스죠. 그래서 여러 대학에서 진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게 국민대학교 인생설계와 진로인데 이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부분이고요. 왼쪽 건 뒤는 뒷부분입니다. 이 책이 앞부분, 뒷부분 표지가 따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고 뒷부분은 미래를 향한 여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신라대학도 제가 교과목을 좀 도와줘서 이런 책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쪽 교재가 있고 한밭대학교는 제가 자문을 해줬고요. 전주비전대학은 제가 2년 동안 이 학교에 개건교수로 가 있으면서 교양인성 4과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과목이 나를 찾아, 두 번째가 미래, 세 번째가 의사소통, 네 번째가 감사와
배려 이렇게 해서 2년제니까 4학기를 이 교양 과목을 마치고 필수 과목으로 마쳐야 이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시켰는데 제가 2년 동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이거든요. 예, 학지사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교수님들께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교수님들 이 G세대와 소통하면서 코칭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직장에 대한 이해가 많아야 돼요. 다행히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학교를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들어서 또 많은 사람 양성해서 했는데 예, 그래야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해 볼 수 있는데 나도 안 가본 길을 학생들에게 인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보면 학과 취업지도 따로, 취업센터 따로, 진로 수업 따로.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 이 세 개가 연합해서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들을 위한 교수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다음 기회가 난다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대학생활 1학년 학생들을 정말 잘 안내해 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슬기로운 대학생활이라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퍼스 생활 적응은 학교마다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대학생활 설계를 시켜줘야 되고요. 특히 시간 경영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 경영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시간 경영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시간표를 짜본 일이 없어요. 부모가 짜주는 대로 그냥 옮겨 다니는 일만 했지 내가 짜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1, 2교시 있고 7, 8교시 있을 때 나머지 시간에 뭐 하냐면 계속 배회를 합니다. 학교를 배회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데다가 자기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모르는 데다가 시간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모르고요. 이 시간 경영에 대해서 잘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의 인생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대학에 와서 뭘 하고 싶은가 같은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특히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대학에 오면 내가 뭘 바꿔야 된다.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겠는가.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생활은 이랬지만 대학 생활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표를 만들어서 조별로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시키는 거죠. 이게 답이 지금 보여드린 게 답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생각해 보게 하면서 '아 내가 대학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부분, 또 우리 학교 안동대학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부분, 대학 생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는 어떤 유형의 대학 생활을 하고 싶은가. 여기 굉장히 한 10가지 정도의 제가 유형을 만들어 놨는데 나는 이 유형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는가 살펴보고 '아 저런 유형도 있구나.' 다른 유형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에서 갖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게 뭔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수업만 이수하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대학 생활에서 중요한 게 수강 신청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대외 활동 참여예요. 수강 신청을 잘해야 되거든요. 1학년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는 강의도 많이 있지만은 이게 자기가 대학 생활하면서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교양 과목이라든지 다른 과 수업 같은 거 이거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일, 커리 오래 걸리는 일, 어려운 일, 중요한 일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영어 토익 같은 걸 필요하다면 1학년 때부터 토익을 빨리 해결해 놔야 돼요. 제가 3학년 때 토익 시작해 가지고 4학년 때 토익 점수가 안 나와 가지고 취업 못한 애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1학년 때. 그래서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어려운 것부터 해결하고 이제 예 뒤로 갈수록 약간 여유를 갖고 해야 되겠죠. 수강 신청 아르바이트 대외 활동 말씀드렸는데 학년별 경력 관리 이거 꼭 필요하고요. 네. 이런 것들 그래서 학년별로 나는 그럼 뭘 할 것인가. 대학에서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럼 내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뭐 할 것인가를 큰 덩어리를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방학도 의미 있게 보내고
이따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아르바이트도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는 하면 안 됩니다. 내 전공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람도 사귀고 일도 배우고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전략이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이런 거. 뭐 이런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 대해서 잘 알아봐 보고 애교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재밌게 저 이제 국민대학교에 있을 때는 제가 이 부분 제가 상당히 많이 개발해서 학교에 대해서 몰랐던 걸 많이 알게 해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학사제도도 알아야 되고 생활정보 알아봐야 되고 학과에 대해 특히 알아봐야 됩니다. 학과. 우리 학과 교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어느 교수님이 어떻고 이런 거. 학과 광고 만들기 같은 거 재밌어요. 우리 학과 광고 만들기 학생들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 경영이죠. 어떻게 시간을 내가 쓸 것이냐. 일과표도 그리게 해보고 인생의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거 알려주고 시간과 금의 공통점, 타임 이즈 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과 금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잖아요. 돈으로 시간을 얻을 수 없잖아요. 시간으로 돈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엄청나게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아야 되고 내 시간을 갉아먹는 벌레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은 내가 어떻게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집이 너무 멀어요. 이거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나에게 어떤 부분이 있단 말이죠. 생활이 불규칙하다든지 사람들하고 약속을 많이 한다든지 불쑥불쑥 누구 친구들이 우리 집 그 자취방에 드나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부터 조절을 하도록 해 나가도록 그렇게 자기 스스로 찾아보는 겁니다. 환경적인 요인 왼쪽, 오른쪽은 나의 요인 찾아보도록. 그래서 나 나름대로 시간 사용을 하는데 어떤 여기 이제 책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시간 사용 설명서 잘 읽어보면 시간이라는 게 이런 특성이 있고 이 시간에 잘못 사용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고 있어요. 교수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크로노스라는 것은요. 그 길이를 중심으로 따지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아워에 해당된다고 할까요? 좀 다릅니다만은 카이로스는 타이밍이에요. 결정적인 그러니까 어제 제가 축구를 봤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 그게 카이로스예요. 타이밍. 크로노스는 긴 시간.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만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만 시간 중요하죠.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걸 언제 하느냐는 거예요. 그 공부를 언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정가변 교수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셔야 될 그 교수님 하루에서 가장 그 피크 타임이 언제이신가요? 제가 왜 소리가 안 들릴까? 뭐가 잘못됐나 본데. 교수님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예. 뭐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까 들렸는데 아까 학장님하고 통화가 됐는데 할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타임이 자기 피크 타임이 있어요. 피크 타임에 그 일하면 1시간에 할 수 있는데 피크 타임이 아닐 때 그 일을 하면 3시간, 4시간이 걸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언제가 제일 중요한가를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피크 타임은 어떤 일마다 다릅니다. 뭐 머리가 맑아지는 피크 타임이 있고요. 몸에 힘이 나는 피크 타임이 있겠죠. 이런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 짧은 시간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좋은 때와 나쁜 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업을 금요일 날 아침, 월요일 날 아침 1, 2교시 힘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강의 평가 같은 거 수업 평가할 때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평가하면 안 됩니다. 월요일 1, 2교시의 수업 평가는 가산점을 줘야 돼요. 네.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영어는 2시간 배정하면 된다.
영어가요. 아침에 2시간 하고요. 오후 3, 4시에 영어 시간 2시간은 달라요. 오후 서너 시에는 3시간 해야 됩니다. 아침에는 2시간 하면 되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바로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를 아는 사람들의 경영 방식이다. 시간을 경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인생의 중요한 게 황금하고 소금하고 지금이죠. 지금. 네. 현재. 근데 뭐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3가지 금이 뭐냐고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더니 현금, 지금, 입금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죠. 지금 이런 걸 교육을 시켜요. 알고 학생들이 깨닫게 해줘야 나에게 주어져 있는 대학 4년이 어떻게 내가 써야 되겠는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앞에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내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좀 바꿀 것이냐. 시간 관리가 아니라 시간 경영이에요. 관리는 여기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사과 3개가 있는데 사람이 3명이에요. 하나씩 주면 관리예요. 근데 사과가 먹고 싶은 사람한테 2개 주고 먹기 싫은 사람 안 주면은 이게 경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배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사과를 갖다 배하고 바꿔서 주면은 그건 경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어떤 걸 족보치겠다는 것까지 끄집어내는 것이 돼야지 됩니다. 시간 효과적으로 쓰려면 거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약속 잘 지키는 방법은 약속 안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서로 토의도 해보고 시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토의해봐서 5가지 정도 의견을 만들어서 발표시키고 이러면 굉장히 생각하게 돼요. 근데 교수님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1, 2, 3, 4, 5 공부가 안 돼요.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바쁘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거를 제가 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슬기로운 대학 생활까지 했고 나를 찾아 떠나가는 여행, 자아 탐색, 그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나를 아는 데면 평생 걸리겠죠. 그러나 그래도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고 이런 건 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엉뚱한 상황을 자꾸 만들게 돼요.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엉뚱한 것들, 그러니까 자기 관계없는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나는 누군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묻고 싶은 거 10가지를 적게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대답하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자기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실습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되죠. 내가 알고 싶은 거 대답, 나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자아 개념부터 시작해서 자기 효능감.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가 이제 위에라면 2번째 줄은 나는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3번째는 나도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거든요. 나를 한 3가지로 설명해 봐라 했을 때 하지 못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존중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런 것을 본인이 정리를 하게끔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나를 알아야 되냐면 내가 나를 알아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직업을 갖게 되고 그 직업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 내가 누구인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제 정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잘못하니까
자기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나쁜 짓 한 사람이 공직에 나와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그래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내가 어선이면 고기 잡으러 가야 되죠. 내가 군함이면 싸우러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나는 누군가를 파악을 해야지 그다음에 뭘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알아보는 관점은 네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물학적으로 나는 어떻게 생겼고, 뭐 그다음에 외모가 어떻고, 역사적으로 나는 어떻게 성장 과정을 밟아왔고, 사회적으로 나는 주로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왔고, 심리적으로 내 심리는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조사해보고 검사해보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자아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 나는 지금 이런데 이상적으로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는 예비고사 세대인데 공부 굉장히 못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이때는 뭐 예비고사 옛날에는 성적을 가지고 이제 대학에 응시할 수 있었거든요. 성적이 바닥인데 서울대를 응시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게 뭐죠?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엄청나면 이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생겨요. 우울증도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고, 나는 이만큼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조를 하게 되고 가짜를 만들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죠. 의무적인 자아와 실현 가능한 자아는 외부, 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야, 너는 이게 돼야 돼. 법관이 돼야 돼. 너는 대통령이 돼야 돼. 뭐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될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굉장히 갈등이 생기고 내 안에서 불안감이 생기고 어 하루하루 '난 못하겠는데.' 하라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어제 페널티킥을 차는 걸 보면서 '저게 자신 없는 선수가 앞에 서서 저걸 차게 될 때는 심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바로 이제 의무적인 나와 실현 가능한 자아. 그래서 이걸 좁혀 줘야 돼요, 갭을. 갭을 좁혀 줘야죠. 특히 그러니까 1 번, 2 번은요 본인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3 번, 4 번은 주위에 부모님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강의를 대학생 부모님들한테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이런 그 부모님의 기대 같은 걸 좀 접게 만들고, 이제 결론은 뭐냐면 부모님 자식의 인생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결론합니다. 왜 부모님이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 못하고 그걸 자식한테 기대하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네. 이것이 자아 존중감하고 자기 효능감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연관이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아무리 해도 이상적인 그게 될 수 없겠다.' 뭐 이런 것이고요. '나는 부모님은 이렇게 원하는데 난 안 되겠다. 못 하겠다.'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실패감, 아이가 살이 빠지고, 제가 실제로 뭐 그런 학생 많이 봤습니다. 뭐 부모님 아버지가 아침마다 밥상에서 "야 너 잘 돼 가지? 너 삼성 입사해야 돼. 먹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빼짝빼짝 마르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하고 상담을 해서 결국은 집에서 나오도록 했어요. 방을 하나 얻어서 "너 혼자 살고 어머니한테 반찬 갖다 달라고 그러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나와서 혼자 독립해라. 어차피 너는 독립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준 적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걸 줄이는 거죠. 줄이면 '아 나 쪼끔만 잘하면 될 수 있겠네.' 이게 성공을 자꾸 해 봐야 돼요,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면서.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요, 작은 목표를 세워서 그 원체인지라는 게 있는데, 자기 목표를 아주 작은 걸 한 학기 동안 세워서 그걸 이뤄 나가서 한 학기 끝날 때 그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게 만들어요. 난 이 그리고 매 수업 시간에 발표해요. "나는 뭐 담배를 끊기로 했다. 근데 오늘 실패했다. 다시 시작하겠다." 라든가 "나는 화초를 하나 가꾸겠다. 근데 지금 잘 가꿔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진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제 조금씩 자기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게 성공해 나가는 걸 자꾸 습관화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자기 "뭐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길래 "너의 좀 고쳐야 될 점이 뭐냐."고 그래서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몇 시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7 시래요.
요새 7시에 안 일어나죠, 애들이. 근데 7시에 일어나서 창밖의 하늘을 매일매일 찍어서 모아봐. 한 학기 동안. 그러니까 자기 뒷산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계속 찍는 거야, 아침마다. 7시에. 7시에 찍어서 그걸 계속 이제 모아 놓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이 그걸 그 학기에 했어요. 해치웠어요. 얘가 막 업이 돼 가지고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내가 말이야 이번 학기 아침 7시에 꼭 일어나 가지고 이걸 사진을 찍었어. 그 사진을 사이트에다 놓고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예, 그래서 "넌 뭘 느꼈니?" 했더니 나도 뭘 이렇게 해 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만약에 이 학생이 이번 학기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기가 인생에 자신감을 얻었다면은 앞으로 학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성과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얻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직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생길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런 자기에 대한 신뢰감, 자기 효능감을 키워주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난 누군가 알아봐야 되겠죠. 교수님들 중에도 제가 이제 교수님들한테 강의하면서 "교수님 성함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 지으라니까 못 짓는 분들이 교수님들 많더라고요. 왜 한 번도 지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 가지고 삼행시도 한 번 지어 볼 수 없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교수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과서와 지식에 관심이 있지 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다른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모르고, 그리고 15 자로 자기 나를 설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교수님들한테 이게 숙제 내주면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15 자로 나를 설명해 보는 거예요, 문장부호 없이, 띄어쓰기 없이. 이걸 통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 학생은 자기에 대해서요 정말 깊이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나를 어떻게 15 자로 나를 표현할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가장 쉽고 간단한 걸 가지고 학생들이 자기를 연구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 휘어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뭔가 7개 써 봐라. 이거 막 옮겨 넣는 거예요. 솔직하게 써 봐라. 별게 다 있어요. 이게 나잖아요. 나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초상화가 있는데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초상화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교수님하고 인제 이런 실험을 한다고 칩시다. 이제 교수님이 화가예요. 화가인데 교수님한테 가서 앞에다가 이렇게 이걸 막아요. 막고 이제 말로 설명해서 제 얼굴을 화가인 교수님이 그리게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그리셔야 돼요. 두 번째 실험은 내가 나를 설명하는 걸 듣고 교수님께서 그리셔야 돼요. 어때요? 1 번, 2번 그림 중에서 어떤 게 더 그림이 멋있겠습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표해 주시죠. 1 번이에요, 2 번이에요? 음? 어떠세요?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카메라 끄시면 안 되죠. 예. 교수님 내가 나를 그린 거는요, 그림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내가 설명한 거. 근데 남이 설명한 건요, 그림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예요.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보다 내가 나를 보는 게 어때요? 낮아요.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 멋있게 보고 내 장점이 많다고 보는데 나만 나를 못났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괜찮은 모양이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에서 이제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한 50문제 내지 100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대답하는 거예요. 이 책에다 워크북에다 써보는 것이죠.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부터. 제가 이제 예문은 여기서 두지 않겠습니다만 뭐 한두 가지 생각나는 게 있다면 지금 밤 9시 동네에 있는 학교 운동장 아무도 없는데 캄캄하다. 거기서 내가 크게 한번 소리 지르고 싶다면 뭐라고 지를 것인가? 네.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느냐? 기억에 남는 게, 아, 힘들다. 특히 고학년 애들이요. 3학년, 4학년 애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는 게. 대학생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 학생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제가 막 한 100가지 뽑아놨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쭉 살아오면서 업이 된 순간과 다운이 되어 있는 순간을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업이 된 데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무슨 일로, 다운된 건 무슨 일로, 왕따 당해가지고, 또, 업이 된 거는 대학교 합격했을 때, 뭐, 업다운, 업앤다운. 인생에서 가장 그 중요한 업앤다운이 몇 번 어떤 것이었는가 대표적인 걸 찾아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상태는 업이구나. 이 업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문자답도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 그리고 이제 결론은 뭐냐면 자존감과 열등감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자존감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목적이죠. 자존감과 열등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자존감은.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이게 열등감이에요. 학생들이 자존감이 있는 존재라고 자기가 스스로 확신해야 공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멋있게 차려입을 필요가 있고요. 말을 예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교수님한테 좋은 인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멋대로 다른 사람한테 욕 먹어도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 책임을 안 져요. 그 뒤늦게서 내가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책임 안 지고 살았던 것들이 많은 문제가 되는 거죠. 원숭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려면 평소에 엉덩이를 잘 닦아놔야 되는데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누구 덕분에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엉덩이가 너무 더러운 거야. 그래서 청문회에서 개망신 당하고 자식까지 망신당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줘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토익을 공부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걸 안 심어주고, 뭐 어쩌면 가치 없는 존재가 나는 뭐 6등급이고, 나는 3등급이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삶의 의욕, 열심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남이 나를 존중하고 받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 좀 이렇게 좀 나 높여주면 안 돼? 이거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건드리면 무시하면 막 바라라 떨죠. 그리고 항상 남들이 나 어떻게 볼까? 이거 신경 쓰고. 근데 정작 자기는 자기를 높게 보지 않아요. 낮게 보는지. 그러나 자존심 있는 부분은 한번 자존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세요. 남이 어떻게 보든 나 원래 소중한 사람인데 뭘 니 잘 몰라서 그래. 이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평가해요. 스스로 나 존중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아주 건방지게 교만하게 키우는 것이 이게 자존감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부모님들 중에서 일부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죠. 오히려 자존감 있는 사람들이 이 열등감 있는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도 열등감 갖지 말고 자존감을 갖도록 북돋아주고 이러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못된 아이들이 못난 아이들 열등감에 빠진 애들이 사고치고 여러분 길거리에서 막 이유 없이 사람 해치고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자존감 낮은 애들이에요. 전부.
열등감에 부모님이 얘 열등감 있게 키웠기 때문에 그 열등의식 때문에 분노 이런 걸 갖게 돼 가지고 다른 사람 해치고 그러거든요.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보면 이해 안 가는 애들 굉장히 많잖아요. 안 됐죠.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어떤 차이점 같은 거 이제 깨진 유리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이고요. 남하고 비교하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혹시 비교해서 내가 더 나아야 되는데 그 비교 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죠. 그래서 내가 만든 근거 없는 프로그램 이런 어떤 프레임 '난 안 돼. 난 저거 원래 못해.' 뭐 코끼리 아시잖아요. 코끼리 앞다리를 이렇게 줄로 나무에다 매달아 놓으면 이놈의 코끼리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그걸 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한 번만 탁 치면 끊어지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레임.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에서 뭐 5 등급, 6 등급 이거 정해 놓는 거 무지하게 위험한 거예요. 걔는 그냥 6 등급 인생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그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을 찍으면 안 돼요. 여기 뭐 해외에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든 아이들 똑같이 발표 잘해야 된다. 평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타고날 때부터 사람들 앞에 서는 게 힘든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 줘요. 예. 근데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자기가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들 볶고 끌고 가니까 이 아이가 너무 힘든 거죠, 살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우리 교육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제 보니까 약간 젊은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 자녀들 이제 키우는데 이거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넌 안 돼." 하는 남들이 만든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1 학년 때 선생님이 "넌 미술 못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담을 쌓고 살았죠. 근데 회사에 인제 취업을 했는데 제 밑에 디자이너가 한 20명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디자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친구들한테. 근데 그 친구들 얘기가 "어 감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2 학년 때 선생님이 음악 잘한다고 저를 막 칭찬해 주더라고요. 진짜 '음악을 잘하나 보다.' 생각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죠. 저는 지금도 그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합창 지휘를. 네. 평생 또 50년 넘게 지금 지휘를 해 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때 그 선생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음악을 잘하나 보다. 재능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너는 뭐를 잘하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해도 "너는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얘기 절대 해서는 안 돼. "너는 운동은 안 돼."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이 학생들에게도 자꾸 뭔가 포기시키고 이쪽으로 몰아가려고 해서는 안 돼. 다른 쪽에 지금은 굉장히 넓게 융합적으로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어쨌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내가 나를 굉장히 좋아하게 만들어줘요. 한 글자로 말하면 나인데 두 글자로 줄이면 뭔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중에. 이 자료 한번 다운 받으셔 가지고 뭐가 있겠나. 그래서 내가 열등감에서 어떤 그 자존감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난 특별하다고 봐야 되는 거지 남하고 비교해서 어떻다 저렇다 해서는 안 돼요. 당당하고 '나를 사랑한다. 나를 믿는다.' 제가 그 가르친 친구 중에서 153 친구가 있어요. 153 여학생인데 키가 153 이에요. 한 학기를 공부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나와서 발표하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153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키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는 작다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화도 나고 그랬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기로 했다."고. 그냥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가르친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자기 키가 153 인데 "난 이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 가르친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가르치지만 제자들의 인생을 얼마나 바꿔 주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많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연구원과 아이들한테 지식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교수는. 교육자입니다. 왜 교수는 자꾸 학자라고 그러죠? 고등학교 선생님까지는 교육자라고 그러고. 거기서 좀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교육하는 사람은 아니요. 이렇게 빠져나가고 싶죠?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고,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책임감 갖고 여러분의 제자들을 인생을 가르쳐 주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게 정상인데 내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이 요즘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내 장점을 찾아야 돼요. 원석과 보석은 다르잖아요. 원석이 있고 그걸 갈고 닦으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원석을 가지고 있어요. 원석이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까 얘기한 저의 음악적인 재능이랄까? 이건 원석이에요.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갈고 닦은 거거든요. 그 원석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교육이에요. 어떻게 발견하느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5가지, 10가지 써보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한테 야, 나의 원석이 뭐라고 생각해? 좋은 점, 강점. 카톡을 좀 보내줘. 하나씩만. 그럼 10개 나오잖아요. 친구들이 보낸 거 10개, 한 10명 한테. 받은 거하고 내가 한 거 10개 하고 놓아보면 겹치는 게 있어요. 그 겹치는 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도 이걸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들도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나온 거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실제로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검사해 보는 거예요. 검사해 보면 지금 뽑아낸 거하고 이거하고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럼 정말 5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나의 강점.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과정이 있습니다. 나한테 물어보고 남한테 물어보고 정리해 가지고 성격 강점 검사라는 걸 한번 해 보고. 그러면 이것이 자타가 고인하는 나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도 장점이 있다. 이 장점을 갈고 닦으면 보물이 된다. 그래서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이 근자감이에요, 사실은. 근거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칭찬해보고. 근자감 콘서트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떠버리는 거예요. 이 떠벌림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꾸 떠벌리면 그게 자기 생각이 돼요. 찾다가 공인하는 나의 장점, 강점, 5가지 딱 정리해가지고 여러 학생들 앞에 나와서 발표합니다. 큰 소리로. 나는 친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맞아, 맞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약속 다 그렇게 함께 해주는 거예요. 5가지 얘기해요. 주변 사람 친구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맞아, 맞아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더 친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이 바뀌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책을 봐가지고 바뀌는 건 별로 없단 말이죠. 지식의 변화, 그것도 필요하지만 태도의 변화 중요하잖아요. 나 이의용은 친절합니다. 나 이의용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나 이의용은 계산을 잘합니다. 계산이 빠릅니다. 라는 거. 이렇게 자기 5개를 추출을 해서 5개를 모든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면 내가 이 5가지를 이뤄 나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주변 친구들이 맞아, 맞아 하면서 막 소리 질러주면 본인이 막 업이 돼요. 아,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단계를 끝내야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뭐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런 저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를 중시하고 다른 사람도 중시. I'm okay, you are okay가 돼야 되거든요. 그 I'm okay, you are not okay. 또는 I'm not okay, you are okay.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뭐 다 생략을 하고, 예. 관계 회복에 6단계가 있는데 만나야 되는 거죠. 학교 안에서 다른 학과 학생이나 교수님이나 직원이나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학교 바깥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나를 알려야 되고. 지금 대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관계예요.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배운 적이 없잖아요. 학교 선생님밖에 몰라요. 학원 선생님밖에 몰라요. 왜? 일상생활이 그랬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시는 대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갈 수 있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인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기본이 자꾸 만나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애써야 되고, 나를 상대방한테 알리는 것이 돼야지 1단계 지우가 되거든요. 2단계는 가슴으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강효원 교수님하고 처음 만났는데, 지금 저의 기분, 감정 이런 거 가지고 나누면요, 강 교수님이 저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감정 형용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외로워요." 길 가는 아주머니한테 "저 외로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만나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알린 다음에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야 이게 인제 친후, 친한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뭐예요? 윈윈하는 거예요, 윈윈.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 거예요. 강 교수님 밥 한번 사 주면 저도 밥을 한번 사요. 뭐 저 교수님은 밥 밥을 꼭 공평하게 한 번씩 사네. 자꾸 만나도 나한테 손해 안 되겠네. 근데 저 교수님은 지난번에도 내가 샀는데 오늘도 내가 사게 되네? 이거 3번 겹치면 그다음부터는 점심시간에 "아 저 약속 있는데요." 그러고 가서 혼자 먹죠. 그러다 들키죠. 예. 이런 걸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거죠. 대인관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런 걸 알지 못하니까 갑자기 만나 가지고 "가슴으로 만나요."를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나 이성 간의 또 대인 관계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손해 보는 관계가 돼야 된다. 사실 49대 51로 손해 보는 방법을 배워야죠. 내가 늘 다른 사람보다 쪼끔 손해 보면서 살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갖는 건데, 그걸 모르고 51대 49로 항상 내가 쪼금 더 차지하려고 하는 매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줄 때도 상대방에게 연문을 손잡이를 건네줄 수 있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들어가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안쪽으로 좀 쏙 들어가 서 주고, 또 다른 사람이 타면은 자리를 쪼끔 비켜 주고,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걸 많이 가르쳐 줬는데, 특히 제가 학생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늘 감사 일기 쓰고 그랬는데, 한 번은 회사에 입사 시험을 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인제 그 아이가 와서 안 됐다고 얘기를 하길래 "야 그래도 너 이번에 이걸 통해서 얻은 거 없냐?" 그랬더니 "아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그럼 "너 혼자 좋은 경험이 됐다고 하지 말고 회사에다 편지 한 장 보내. 고맙다고. 좋은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편지 한 장 보내." 그 편지 보냈어요. 회사에서 볼 때는 참 이상한 일이 다 있는 거예요. 합격한 놈이 보내야 되는데 합격한 놈들 보내는 놈은 한 명도 없고, 떨어진 놈이 보냈는데 떨어진 것도 차차점. 밑에 커트라인 밑에 두 번째 아이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 참 별난 아이도 있다. 괜찮은 친구구나.' 이러고 있는데, 앞에 한 친구가 그만둬 가지고 결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다음 아이를 합격시켜야 되는데 누가 이의 제기를 한 거죠. "아 이거 뭐 그럴 거 있어? 그냥 그 밑에 애를 시키면 안 되나?" 그래서 회사 회의를 해 가지고 인사회의를 다시 해 가지고 그 밑에 아이를 뽑아 줘 가지고 얘가 취업이 됐어요, 제 제자가. 얼마나 기쁩니까? 손해를 볼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 내 첫인상이 어떤가 나중에 이거 가지고 체크해 보세요. 10가지 문제 가지고 체크해서 이제 점수가
낮게 나오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내 인상이 좋은가 나쁜가를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갓난아이, 아주 갓난아이한테 얼굴 들이대고서 이렇게 쳐다보시면요. 이거 막 울면은 내 인상 나쁜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동네 강아지 앞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라고. 강아지가 인상 좋은 사람한테 꼬리 흔드는데 인상 나쁜 사람은 이렇게 휙 돌아간다는 거예요. 안 쳐다보고. 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인상 갖는 것이 참 다른 사람에게 갖는 게 좋다. 중요한 얘기. 어떤 대인관계에 대한 스타일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진단을 해보고 또 하나는 나 영상 만드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영상,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3분짜리를 만들어서 이제 수업 시간에 그날은 그 영상만 보는 거예요. 각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를 굉장히 정리하게 돼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뭐 다른 수업도 재미있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아주 재밌어하고 그게 이, 이, 이 전반부 이 수업의 이 부분을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었다고 그래요. 자기도 이 영상 만들라고 재밌었고 다른 친구들의 영상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호감을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호감을 갖게 되고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이제 호감을 갖게 되고 그런 경우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대학생 진로 지도의 방향성도 공부했고 슬기로운 대학 생활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고요. 나를 찾아 떠난 여행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이제 두 덩어리가 남았습니다. 미래 설계하고 취업 준비는 달라요. 우리는 미래 설계 안 하고 그냥 취업을 해버리잖아요, 바로. 졸업하면 그냥 취업을 해버리는데, 그럼 내가 뭘 하려고 지금 이 취업을 하는 거에 대한 그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 미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설계,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역시 이제 진단을 해요. 매 단원 들어갈 때마다 진단을 하고 끝나서 진단을 또 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진단을 해보면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공부하고 나면 어느 부분은 좀 좋아졌다. 처음 거하고 나중 거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해보면 이 부분 내가 좋아졌네. 발전했네. 강의표가 잘 나옵니다. 와, 그래프로 딱 나타나니까 자기가 어느 부분이 잘 됐는지.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직업 탐색이에요. 아주 중요한데요. 교수님들이 학생들 취업 지도할 때 보면 이제 너무 그냥 바로 취업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직업 선택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냥 전공을 선택한 다음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업 선택이 중요한 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어요. 왜냐면 인생 대부분을 직업과 함께 하잖아요. 교수님들도 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 앞에 서고 연구실이라는 게 있고 나만의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주로 자기 전공 분야 외에는 몰라도 되고 또 일은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열정을 쏟고 또 이걸 통해서 월급을 받고 또 자기 성취의 장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인류사회에 기여. 자기 행복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직업 선택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직업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별로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외적 요인인데 직업 선택을 공부를 잘해 두지 않으면 수명이 이제 연명이 지금 늘어나잖아요. 직업 생활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교수님들이 교수 마치실 때 뭐 하실 거예요? 제가 아는 신문에도 나왔는데 아는 분인데 그 교장 선생님인데요. 학교 은퇴를 61세인가 뭐 그때 이제 은퇴를 하고 은퇴하고 나서 무슨 준비를 했냐면 죽을 준비를 한 거예요. 난 잘해봐야 뭐 한 10년 살겠구나. 하면서 이제 죽을 준비를 했는데 70이 됐는데 안 죽더라는 거죠. 80이 돼도 안 죽고. 근데 90이 됐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 이분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30년을 더 살 줄 알았으면 그럼 진작 좀 뭘 준비해 가지고 30년 동안 뭘 할 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고 그랬으니까 좀 굉장히 후회스럽겠죠. 사실 30살에 직장 생활하면 60살 30년 아닙니까? 근데 60에 은퇴해서 90살까지 30년 아니에요. 직장 생활 30년 하고 노은계 30년이 된 거죠.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분이 90살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93세에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죠? 교수님들도 이제 65세에 은퇴하시면 은퇴하신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은퇴를 했는데 저는 준비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대단히 바쁩니다. 여러분하고도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고 강의도 하고 글 쓰고 책 쓰고 저는 1년에 책을 한 권씩 씁니다. 지금 50권을 썼는데 근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내 수명은 길어지는데 이제 직업의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직업의 수명이. 그러니까 빨리 은퇴를 하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년까지 가는 건 거의 없고 요새 정년 안 뽑아요. 교수님들도 정년 트랙 잘 안 뽑았잖아요. 일반 직장도 정년 안 뽑아요. 그래서 일생에 9번 정도 직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직업이 9번 바뀌어도 바뀐 직업을 가지고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직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도 달라지고 결국 내 생존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 대해서 잘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뭐 직업 선택 삼각형이라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후반부에서 제일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외우기 쉽게 앞조잘외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앞조잘외. 그게 외우기가 제일 쉽더라고요. 앞조잘외. 그게 뭐냐면 직업을 선택할 땐 내가 좋아해야 돼요. 그 일이. 조가 먼저죠. 그러면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좋아하고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해. 잘하는데 좋아하질 않아. 다 문제가 돼요. 어쨌든 그 직종 직업을 내가 좋아하면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는 걸 리스트를 뽑아 놓고 있어야 돼요. 왜? 앞으로 9번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직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죠. 없어질 것이다. 그럼 말짱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살펴봐요.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직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의사 같은 경우는 지금 AI 대체율 1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의사 4,000명을 뽑겠다느니 뭐느니 하죠. 정말 전혀 그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AI로 대체가 되는데 의사를 이렇게 많이 뽑으면 어떡합니까? 네. AI의 그 발전 속도는 말도 못하게 빠른데. 그다음 뭐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여러분 교수님들이신데 내가 왜 교수가 돼야 되지? 내가 왜 이 전공을 해야 되지? 왜라는 질문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전과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기 목표, 목적 같은 게.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교수가 됐다. 난 이걸 하기 위해서 과학자가 됐다. 난 사회학 전공, 경제학 전공이 됐다. 그래서 앞조잘외라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직업 선택을 해야 되죠. 이거는 지금 처음 직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업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 선택 시 따져봐야 되는 건 나한테 일이 맞는가, 이 일이 다른 사람한테 유익한가요? 어떤 일을 하는데 남한테 유익하지 않은 일은 일이 아니에요. 남한테 유익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직업 교육에서.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한테 유익해야 돼요. 그게 인정을 받고 그래야 그 직업이 오래 가는 거예요. 남한테 유익하지 않은 직업은 금방금방 사라져요. 두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이걸 먼저 찾아야 되겠죠?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직률 1위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 알아보지 않고 취업하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서 리스트를 뽑아야 돼요. 1차로 뽑고 또 다음 2단계에서 뽑고 3단계에서 뽑아놔서 그것을 다시 중복되는 게 뭔가를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미래의 직업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직업 리스트를 쭉 쓰라고 그러면요, 학생들이 이 칸을 못 외웁니다. 이거 몇 개 돼요? 직업의 종류를 쓰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뭐 야구 선수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직업을 써야죠.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왜 쓰느냐면 이따가 여기서 앞으로 사라질 직업을 지워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뉴노멀 시대에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뉴놈 새로운 놈이 나타난 거예요. 기준이. 지금 과거의 기준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뭐 이런 용어들 지금 나중에 붉은 여왕의 효과라는 걸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붉은 여왕의 효과.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이런 것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이니까 바로 맞이할 미래이기도 하죠. 이미 와 있기도 하고. 제가 이걸 갖다가 책을 개편할 때마다 바꿔요. 왜냐면 또 바뀐 거예요, 세상에. 개정판 낼 때마다 또 바뀐 거예요.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어쨌든 다 생략하고 넘어가지만 앞으로 10년간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 그죠? 사회통합.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갈갈이 찢어져 있죠. 4차 산업혁명, 양극화. 특히 이 양극화는 매우 좀 심각합니다. 일자리 기후위기, 기후위기, 그다음에 교육.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직업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직업이 나올 수 있고, 그럼 앞으로 미래의 직업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봤습니다만은 이게 적어놨던 것을 지워나가는 거죠, 이제. 로봇이 등장하고 AI가 등장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제 그 로봇이 다른 물건하고 사람을 분간 못 해가지고 사람 사망하게 한 사고 났어요. 그 AI가 일상화되면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초능력, AI가 가져올 미래, AI의 문제점, AI 시대의 질문. 근데 지금은요, 챗GPT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리포트 낼 때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잘해야 돼. 교수님이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리포트 문제를 잘 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AI가 대답을 다 해주니까 그 베껴서 애들이 리포트 내거든요. 무엇보다도 없어질 직업과 유망한 직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며칠 전 신문이에요. 네. 이건 100%쭉 보시면 대학 교수가 별로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죠? 유망하네요. 등등.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챗 GPT가 나왔을 때 예, 어떤 직업들이 살아남을 것이냐, 또 없어질 것이냐. 이건 없어질 직업들을 정리한 거예요. 엊그제 나온 거예요. 1위가 의사. 보시면. 그래서 직업 세계를 탐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 직업 정보 시스템, 워크넷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학생들이 여기를 한번 탐험을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 직업, 내 전공의 세계에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 각 학과별로 전공별로 내 직업의 미래에 대한 그 연구를 해서 발표하고 책도 하나 냈어요. 거기에는 교수님 한 분과 학생들 3명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자기 전공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책을 만들도록 했는데
그 자료집 그다음 발표도 시켰습니다마는 그 부분 굉장히 회의적이고 학교가 얼마나 뒤져 있는지가 금방 나타나요. 교수와 학생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러니까 지금 전공은 굉장히 앞으로 변화가 심한데 우리는 계속 전공을 엉뚱한 과목들로 이렇게 채워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게 나타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전공을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특히 퇴근 안 하는 로봇, 지능이 인간보다 좋은 AI,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인간이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럼 우리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내 전공, 내 직업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직업은 이거 좋고 우리 전공에는 이런 직업이 좋을 거야. 뭐 이런 거는 과거의 예잖아요. 과거에 천천히 변화할 때 얘기인데 지금 폭도 크고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맞는 직업을 또 찾아보는 거죠. 앞에서도 우리가 직업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직업 적었죠? 근데 여기 내게 맞는 직업, 미래에 나한테 맞는 직업 또 적어놨죠? 그 리스트가 쌓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계속 중복되는 게 뭔가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 직업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이게 직업 가치관이에요. 교수님 왜 교수 일을 하세요? 글쎄 대답을 못하면 직업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직업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질 때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 가치관 탐색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 부분 뭐 복잡해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직업 가치관과 관련된 검사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걸 해보면 나는 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쪽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금방 실증 나요. 그리고 하기 싫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작아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근데 하기 싫은데 월급을 많이 주니까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면 금방 실증이 나고 힘들죠. 수단 가치와 목적 가치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면 이게 그때 그 일은 수단 가치가 되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건 받아서 뭘 하려고 내가 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가, 뭘 하려고 했을 때 더 궁극적인 목적을 목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하면 수단 가치지만은 부자가 돼서 뭐 하려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게 목적 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단 가치와 목적 가치를 놓쳐요. 뒤섞여요. 그리고 목적 가치는 없어요. 그냥 돈 되는 일이라면 나쁜 짓 막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 나사에 갔는데 청소하시는 분한테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뭐 청소하는 줄 알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청소하는데. 그 사람 설명은 내가 청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청소하는 목적이 연구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결국은 사람을 달나라에 보내는 일이다. 그 모든 직업에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얼마 전에 지진 났을 때 그 어린아이들 이렇게 인큐베이터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보호하는 방 있잖아요. 병원에. 산부인과.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아이들 돌보는 분들이 그 지진이 났을 때 아이들 다 끌어안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죠? 직업관. 좋은 직업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때 지진 났을 때 그 직업관이 나쁜 사람들은 다 도망가죠. 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인을 길러내야 되나요? 목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줍니다. 내 직업의 목적 가치가 뭔가? 경제학이면 경제학, 경영학이면 경영학, 무역학이면 무역학의 행정학의 목적 가치가 뭔가? 내가 왜 이 수업을 듣고
이쪽 분야의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가? 내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가? 공무원이 돼서 내가 좀 편하게 안정된 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그거는 수단 가치거든요. 국민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공무원이 되면 그게 목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정리하고 앞에 나온 것들 직업들을 다 정리해서 이것을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를 고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뭘 했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다음에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앞조잘 왜, 그죠? 좋아하는 거,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 이런 거 살펴봤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후보 직업들을 여기다 정리를 이제 종합해서 이 중에서 베스트를 세 개를 뽑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한테 잘 맞는 거 후보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이것을 정리하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그 사람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꿈이 뭐냐? 목표와 목적, 꿈과 비전은 상당히 다르죠. 아시겠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 목표인데 우리는 목표가 목적이 돼버렸잖아요. 대학에 가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대학은 목표죠. 그러면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전공을 가지고 어느 회사에 가서 일한다. 그건 목표지. 그 목적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뭐 하려고 회사 다니는 건데? 뭘 하려고 이 전공을 한 건데?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 높은 수준의 무엇. 그 무엇을 찾아야 되는데 그 무엇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짧은 수준의 어떤 수단 가치만 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꿈과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꿈이라면 비전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너의 꿈이 무엇인지 내일 아침에 아빠한테 한번 설명해 봐. 그랬더니 아이가 택시 기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러지 말고 더 큰 꿈을 꿔라 그랬더니 다음 날 아침에 얘기를 하는데 버스 기사라고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큰 꿈이 버스 기사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왜 우리가 비전이 필요하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역경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꿈 있는 사람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차근차근 그걸 이루어 나가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고. 내게는 왜 비전이 필요한가? 설명을 해보는 거죠. 네.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링컨보다 더 앞서서 노예 무역 그 폐지 법안 통과시킨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꿈 같은 이야기. 뭐 이국정 의사라든지 박준영 변호사 이런 사람들. 배가 고파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다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기 원하는 삶을 저절로 이렇게 운이 좋아서 이루어지고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순신 장군 여기 저 여수 가보시면요. 보세요. 한쪽은 전쟁 준비 칼 들고 있지만 한쪽에는 지도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전략을 꾸미는 거죠. 자기 인생을 전략을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죠. 공부도 하지만 전략을 가지고 이 전략이라는 게 인생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정리해 놓고 자주 그 얘기합니다. 부모님 말씀만 들으면 부모님보다 못한 사람 된다. 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학생들에게 10년 후 오늘 내 모습 한번 그려봐라. 어느 날. 고민 많이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10년 후에 쓰게 될 나의 이력서를 미리 써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VM 카드라는 걸 내 비전을 만들어서 VM 카드를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비전 미션 카드인데, 자, 여기 이렇게 아까 앞에서 설명한
정리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난 무엇이 되어서 뭘 하려고 하는가, 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직업이 의미를 갖게끔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직업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카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가 되어서 뭐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걸 실제로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자기 하나 갖고 또 전시하고 그렇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전 교수님들도 이런 걸 하나씩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대교협에서 이거 하면서 교수님들도 이걸 하나씩 적어보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꼭지까지 끝났고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꼭지인데요. 대학생 진로 지도의 방향성, 아까 공부하신 거 잘 한번 리뷰해 보시죠. 그 다음에 대학생활 설계를 잘해서 해야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해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대학생활 대충 하고 계획 없이 4년 다니고 나면 안 되는 거죠. 뭐 엊그제 어느 사람이 글 올린 거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오고 다시 미국 가서 하버드 가서 대학원 하고 또 뭐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나 이제 뭐 하면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기했어요. 자아 탐색을 해요.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 그 조금 어렵게 살아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생활 하다가 다시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에 오게 됐는데, 그때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아 탐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들한테 이런 그 인생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서 학교에서 이거 만들고 많은 대학들이 이걸 지금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의 미래 설계, 그림을 그리는 거죠. 내가 100살까지 살 동안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어디 여행을 가도 종이에다가 여행 계획표를 세우고 준비물을 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준비를 안 할까요?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준비를 주변 사람들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미래를 설계하는 게 이 네 번째 것이죠.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좀 안타깝지만은, 이제 지금은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기업에서 사람들 채용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아는 편이죠. 취업 준비, 직장 선택과 미래에 대한 준비인데, 학생들은 이렇게 그래프에나 신문 기사에 난 제일 좋은 회사가 어딘가 하고 남들이 많이 가는데 지원하려고 그래요. 목적지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남이 정해주는 거예요. 남이 정한 걸 따라가거나 부모님이 정해준 걸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저게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거지 나한테 좋을까요? 내가 원하는 직장이 뭔가 조건부터 세워야 되는 거죠. 내 연애를 하고 결혼 상대자를 만나더라도 1순위, 2순위, 3순위 굉장히 기본이 중요한 게 있잖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 조건은 난 조건 없어. 없는데 그냥 만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그렇게. 어떤 이성을 원하는지 자기가 스스로 정리를 하고 3번은 안 돼도 1번, 2번이면 된다든가,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회사도 내가 원하는 직장은 어떤 직장이냐. 저도 기업에서 대기업에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기업에 월급을 많이 주는 호화로운 그런 직업 아니에요. 약간 좀 시간도 많이 주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잘하면 그 직장에서 상당히 좀 일 잘하는 사람들 그룹에 낄 수 있겠다는 생각. 딱 그런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삼성 갔으면 맹못 주죠. 근데 삼성이 아닌 데 갔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열심히 해서 일 잘하는 사람의 이렇게 위에 꼽힐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한 것이, 내가 원하는 기업의 조건이 뭔가, 직장 선택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명함부터 만들려고 그래요. 명함.
이름이 다 나왔네. 이 지아가 2014년에 저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만든 명함이에요. 수업 시간에 이 명함을 다 만들도록 해요. 자기가 들어갈 회사를 정하고, 그리고 준비하게 하고. 근데 걔가 학교 졸업하고 졸업이 아니라 바로 학기 말에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압구정 본 적이 있어요. 네. 수업 시가 만든 명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팔로우를 다 못하기 때문에 수업 듣고 끝나면 연락이 안 되니까 잘. 이런 걸 보면서 야, 굉장한 보람이다. 그걸 느끼거든요. 예, 이런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어야 그래야지 이루어지는 거지. 난 아무 생각 없는데 운이 좋아서 어떤 직업, 어느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또 어느 학생은 관광공사라는 회사에 있는데 그 월요일마다 그 회사 로비에 가서 하루를 보내요. 매주 월요일마다. 그럼 사람 사귀고 그 회사에 대해서 알고 난 여기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월요일마다 수업 없는 날 거기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 뽑는 날 이제 그 면접 보러 갔는데 필기 시험 됐고 그 면접 보러 온 사람이 우리 회사 직원 아니에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주 봤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 미리미리 알아뒀던 몇몇 사람들이 회사에서 이런 걸 물어볼 거다. 예상 문제집을 다 문제를 가르쳐 줬는데 다 적중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집요한 자기가 어떤 목적 의식 같은 게 있어야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나한테 필요한 또 역량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역량이 뭐냐? 잘 아시겠지만 역량이 직업 역량에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직무 수행 능력, 전공입니다. 직업 기초 능력. 무슨 직업을 해도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귀를 알아듣고 계산을 할 줄 알고 몇 마디 영어는 할 줄 알고 사리 판단할 줄 알고 친절할 줄 알고 대인관계, 의사소통 뭐 이런 거죠.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근데 이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들어가도 그 회사 안에서 오래 있지 못하죠. 직무 수행 능력만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직업 기초 능력. 학교로 얘기하면은 교양 과목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죠. 이거죠. 왼쪽. 수리 활용, 정보 의사소통, 정보 활용, 문제 해결, 자원 관리, 기술, 대인관계, 문화, 이해, 조직 이해, 변화 관리 이런 걸 갖춰야 돼요. 이런 걸 갖추고 있어야 9번 옮길 수가 있어요. 9번. 사실 전공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직업 기술 능력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이 인문 교육을 우리가 학교에서 잘 시켜놔야 되는 교양 인문 교육을 잘 시켜놔야지 앞으로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죠. 이런 겁니다. 인재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네. 근데 문제는 기업이 본 신입사원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떨까요? 기업이 본 신입사원은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책임감 없습니다. 배려 안 합니다. 근성 약합니다. 등등. 협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골치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죠. 삼요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시나요? 삼요? 왜요? 뭘 시키면 왜요? 그걸요? 제가요? 그래서 내가 널 시키느니 내가 하겠다.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책임감이 없어요. 밤을 새서 일을 끝내놓고 이런 거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마 교수님들도 조교하고 같이 일을 해보시면 이제 많이 느끼실 텐데요. 조교들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점점 어, 달라져요. 불만족이 42.6이니까 만족이 17.9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학, 그래서 이제 경총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불량품을 양산하지 말라, 대학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이 그걸 뭐 어떻게 전공 중심으로 가르치는 대학에서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겠어요?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죠. 생산성 굉장히 낮습니다. 직업 만족도 낮고요. 생산성이 OECD 38개국 중에서 27위예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형은 이 멀티나이프형이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지금.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스팀 교육이라는 것도 나오는 것이고 융합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는 형에서 점점 변해가지고 지금은 네, 멀티나이프형으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어요. 게다가 ESG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까, 지금. 보세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더군다나 지금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뭐 하나 점 잘못 찍거나 그러면 엄청난 사고가 나죠. 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빼돌리기도 하고. 어떻게, 임플란트인가, 그 오스템 거기 보면 2,200억 원을 직원이 해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뭐 직원 잘못 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을 요즘 원하죠. 그럼 내가 내 비전과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뭔가 찾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역량 단면체라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요. 지금 입체형을 원하는 거죠. 한 가지를 잘하는 가방줄이 높은 대학원까지 나왔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넓게 알아야 되는 형. 그 다음에는 넓은 게 아니라 입체적인 형, 슈바이처형이죠. 자기 전공과 필요 없이 슈바이처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예요. 이런 걸 겸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쌍한 흑인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전공만 잘하면 안 됩니다. 지식과 안목과 역량과 성품 이런 걸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한 면씩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런 다면체를 만들어요. 잘라가지고 붙이고 오리고 붙여서 이걸 만드는데 제 책에 양식이 다 있거든요. 그걸 오래 잘라내서 그냥 만들면 되는데 굉장히 재밌죠. 나는 그럼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되는가. 그래서 요거 하나씩을 다 들고 이제 수업을 마치게 되는. 아시는 대로 취업의 현장은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 더군다나 이제 우리 안동대학교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이제 산업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큰일이에요. 자세한 걸 생각합니다. 채용의 현장. 기업은 창업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원해요. 왜? 이제는 기업에도 그 수명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기업 내에 창업 부서가 있어요. 어차피 창업을 해야 돼요. 기업 들어가면. 또 새로운 사업으로 그게 주력 사업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창업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창업은 이제 필수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창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창업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우리 학생들이 남이 이뤄놓은 창업해 놓은 데 들어가서 올라타고 같이 가고 싶어 하죠. 승차하고 싶어 하죠. 근데 어, 이제 정말 우리 학교가 이 창업적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들어가 봐야 오래 있지 못해요,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 그게 중요하죠. 이제 취업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소멸생성, 이게 심해지고 있고, 일자리가. 삼고사회, 비정규직 증가, 정기공채에서 수시채용. 이제는 공채가 없어지죠. 공무원 외에는 공채가 다 없어지고. 근데 공무원도 지금 시험이 바뀝니다. 5급, 6급? 7급인가? 창의적인 문제로 바뀝니다. 암기에서. 인성 역량, ESG, 뭐 이런 지금 취업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또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력서, 저도 이제 서류 심사를 많이 해봤는데요. 처음에 자기소개서 같은 거 내잖아요. 그 자기소개서를 한 사람이 기준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보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간부들이 나눠서 이것을 뭐 30장씩 이렇게 줍니다. 나눠서 그중에서 뭐 몇 장씩 추려요. 끝이에요. 그리고 추린 거 가지고 이제 다음 공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기소개서 중요한 거는 진짜 뭐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내보일 수 있는 내가 베스트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그게 그것이 글쓰기로 되나요? 글쓰기로 되질 않아요. 그거는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해 놓은 것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육을 세워서 뭘 이뤄봐야 돼요. 내가 연합서클에 들어가서 뭘 했는데 거기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든가 뭐 있어야 돼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뭐 이런 특강 같은 거 많이 하죠. 취업 상담실에서. 글쓰기 대회가 아니거든요. 이 심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뭘 볼까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학교 제일 먼저 학교 봅니다. 출신 학교. 출신 학교 봐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학교는 굉장히 어렵죠.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뭘 볼 것 같아요? 성적 보죠. 성적. 성적이 어떤가? C, BC, BC, BC. 안 돼요. A가 많이 있어야 되죠, 일단. 왜 중요하냐면 성적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지적 능력이 있고 노력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는 게 토익입니다. 토익을 왜 보나요? 연탄 회사에서도 토익을 봐요. 왜? 내가 나를 훈련시켜서 어떠한 점수까지 올리는 걸 해봤나 안 했나. 영어는 필요 없어. 어쨌든 간에 나를 훈련시켜서 내가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토익 점수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몇 점인가. 그게 그 사람이 자기 통제력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서류 심사예요. 두 번째는 필기 시험이죠. 그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면접이죠. 면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뭐 직접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써야 돼요. 써보면서 부족한 걸 빨리 지금 1학년 때부터 써보면서 부족한 걸 채워넣어야 돼요. 난 이런 걸 해봤다 하는 것을 쓰려면 해봐야 되잖아요. 오늘 연가예요. 면접이 중요한데 면접에서 중요한 네네. 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푹 아, 찔러가지고 네, 창대라는 거 교수님. 푹 찔러서 여기 쌀이 나오잖아요. 쌀의 품질을 보는 거예요. 면접은 이런 겁니다. 푹 찔러 보는 거죠. 푹 찔러서 뭐가 나오나. 면접. 온라인 면접도 요새 있어요. 그래서 모의 면접을 꼭 하라는 거죠. 모의 면접. 그러니까 서류 전형이라는 건요. 더 베스트를 뽑는 거예요. 베스트 원을 뽑는 건데 면접은 라이트 원이에요. 라이트라는 것은 여기에 맞다. 적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가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인가? 궁합이 맞는 사람인가? 그걸 찾잖아요.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면접에 난 떨어졌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면접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면접에서 내가 서로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면접에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나도 회사를 뽑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난 싫다. 그 정도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진단을 하고 마지막 시간에 또 해피엔딩을 해서 이제 마지막 수업 총 정리를 하고 각자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강좌까지 했고요. 이제 참고자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그 파일을 드렸지만은 보다는 이 책을 좀 여러분께 한 권씩 좀 나눠드립사하고 제가 교사센터에 얘기했더니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교수님들이 하나씩 마련해서 좋고 도서관에 꼭 좀 비치해 놓고 교수님들이 돌려가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책을 좀 참고해 주시고 여기 이제 제 연락처도 있으니까 이후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서 상당한 부분 한 80%는요. 제 유튜브에 다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용 TV 구독하시고 여기 들어가셔서 요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교수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튜브에 이의용 TV 안에 굿 티칭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교수님들을 위해서 진짜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잘 하실 수 있을까? 이걸 100개를 계획해서 계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네. 한 10분 이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수님들 수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좀 81개까지 하고 잠깐 쉬고 있는데 이걸 좀 그 파일에 있으니까 보시고 좀 활용하시면 교수님들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자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또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강사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3분 전 이 정도에 끝내주면 좋겠네요. 좀 더 아쉽네요. 드릴 말씀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했냐면 5분의 1만 했어요. 오늘. 10시간 할 거를 지금 2시간에 해치웠는데 숨가쁘네요. 이것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AS가 필요하신 교수님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전화로 또 이메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